2015년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많은 지옥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맞이한 광복과 분단의 70주년. 그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최하위 빈곤국가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일어섰고, 세계는 우리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라 말한다. 그러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디딘 한 발 한 발이 위태롭기만 한 대한민국의 현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생을 마감하는 사회. 그러고도 한평생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 추구를 일컫는 공공성은 OECD 3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뭐 순위도 높고 잘 살고 있고 국민소득도 높고. 그런데 왜 국민들은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송파 세모녀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사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졸업과 동시에 많은 부채를 지고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몇천만 원에다가 다시 또 스펙 쌓는다고 또 빚을 또 집니다. 여기서 자꾸 불공정이 심화되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에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정부와 기업. 과연 우리 사회에 공공성이란 있는 걸까?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쁜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길은 존재하는 걸까?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5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답답함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길을 뚫어야 된다는 의식은 합의는 다 결의도 있고 한데 방법이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년간 우리가 찾아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시원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때 그다지 시원한 답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국 사회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좀 찾아보는 토론회 또 심포지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문을 열면서 전체의 방향을 잡는 기조강연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황경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그럼 연나도록 부탁합니다. 이런 좋은 주제에 제가 기조를 맡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사회의 가장 기반은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근대는 개인의 발견과 더불어 이기심의 해방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들 간의 신사협정에 의거한 시민사회의 확립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이로부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고 공적 영역의 엄정한 수호와 공공성 공유를 통해 다양한 사적 이익과 개인의 자유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시민사회의 전개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들 간의 신사협정에서 멈추지 않았다. 우리 사회도 이미 근대적 현상이 전개된 지 오래이지만 아직 근세적 경험이 일천해서인지 시민사회의 구성이 부실하고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 미흡하다. 따라서 사적 영역의 보호 또한 충분치 않아 갖가지 갈등 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우리는 서구의 시민사회가 공익과 사익의 어떤 조정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런 원리에 이르기 위한 정치적 과정과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윤리를
하는 데서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근대화, 현대화를 원한다면 결코 우리의 이기심 그 자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역사상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진정한 개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으며 이는 결국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이기심의 주체로서 행세한 적이 없음을 뜻한다. 진솔한 이기심의 표출이 없는 곳에 진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도 없으며 건전한 시민 윤리나 시민의식의 성숙도 기대할 수 없다. 권리나 의무의 체계로서 법체계나 시민윤리는 결국 이기적 개인들 간의 신사협정이요 조정원리며 공존의 윤리이다. 결국 우리는 이기심을 억압하거나 전통적 도덕심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각자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들이 상충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조정의 원리를 찾아내야 하고 그 조정의 원리가 좀 더 합리적인 것이 되게 해야 하며 그래서 새로운 윤리의 바탕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 차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인성교육은 이런 의미에서 공자님의 메시지에 입각한 그런 인성교육, 정말 그 덕윤리를 체득하는 인성교육에 주목해서 우리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구가 저희한테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 논구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아쉽고 이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글쎄요, 저는 육아와 법과를 대비시키면은 저는 법과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거는 내버려두고 어떻게 하면 이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동시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되고 이 경우에 결국은 살펴봐야 될 것은 저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인성교육이라든가 공적인 정신의 함양 같은 것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기적인 인간들로 하여금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공익을 동시에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원색적 이기주의와 합리적 이기주의는 저는 같은 맥락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원색적 이기주의가 있고 그 원색적 이기주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이 합리적 이기주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원색적 이기주의가 사실상 오랫동안 원색적 이기주의조차도 제대로 막 이렇게 만연했던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없었냐 하면은 소위 가산주의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버렸죠. 국가가 소위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독점을 하고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국가가 질서를 유지해버렸단 말이죠. 그 속에서 오히려 시민사회에 이런 합리적 이기주의가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게 조선조, 그 다음에 일제 이후에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권위주의가 해체되면서 이런 시장 사회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기업들이 이제 그 아주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제 이런 질서로 나가버렸는데, 이 글로벌 사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소위 그 정부는 굉장히 페로키아라고 아주 국가 단위로 남아있고 시장은 굉장히 글로벌화된 이런 사회니까 서로가 이렇게 탈출을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좀처럼 이런 합리적 이기주의가 생성이 되지 않고 자꾸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방법은 글로벌 사회,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약,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가 간의 어떤 그 협의, 이런 것이 굉장히 소위 글로벌 차원의 이런 표준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조세 문제만 하더라도 협약을 통해서
어떤 조세 회피 지역을 줄여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부분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기준선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쪽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걸 저쪽에서는 오히려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그 합리적 이기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집단 인격을 형성하고 이것이 굉장히 성숙해야 된다는 걸로 문을 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개별 인격들이 모여서 각각의 인격 대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격과 너의 인격이 다르지 않다. 세월호 사건은 나의 책임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나 안에 투영되어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집단 인격 속에서의 한 개인이다.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는 모든 우리의 연결과 이 공통적인 하나의 그 개별적인 커다란 집단 인격이 존재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사회의 그 민낯은 바로 나의 민낯이다. 이것이 나의 바로 인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집단 인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집단 인격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뭔가 다르게 선악구도에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 나는 선하고 사회는 악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윤리적 삶의 이런 실천을 좀 뛰어넘는 아주 공동체의 어떤 정신, 그런 실천적인 제안이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인사들의 오고 가는 악수 속에 난무하는 비리, 그리고 그 속에 파묻혀버린 공공성. 지난해 가라앉은 세월호엔 기업의 탐욕,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이기심, 정부의 발빠르지 못한 처리 과정에 합해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 사람들이 뭐 SNS나 아니면은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댓글이라던가 어떤 글로 자기 의사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정부에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다고 올리는 글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고 조금 어떤 경각심을 만들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도 점점 선진화되고 그러겠죠.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들 속 국민과 정부가 풀어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국가의 공공성을 되찾는 길은 어떤 건지 생각해보자. 정치적, 사회적 공공성의 위기를 맞는 현 시점에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참여적인 공론장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공론장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의 시장 경제의 공공성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과 재벌들이 스스로를 공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해서 공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정치의 공공성에서 무엇보다도 공화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덕성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지도자와의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국가는 형평성을 기본 가치로 삼아야 하고 고르지 않는 것을 항상 걱정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국가가 공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공적 존재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헌법적 책무를 짚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강한 공공성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자율적인 사적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해 주신 임혁백 교수님의 그런 어떤 대기업의 공공성, 이 부분은 나름 우리가 상당히 그 어떤 하나의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굉장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그 대기업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규제가 확대되고 이런 것이 자칫하면 그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진짜 많은 공공성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키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그 교수님의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우리 국가가 다 제공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아까 그 교수님들의 문제의식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굉장히 다가오는데, 그러한 그 어떤 그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어떤 그 모든 그 우리 국가가 어떤 우리를 수습해주고 구조해줄 수 없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발전된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척이 돼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에 그 공공성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그 변질 왜곡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나. 예컨대 그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이익 집단의 그 이익 추구를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예도 많이 봅니다. 예컨대 그 어떤 그 개혁을 해야 될 어떤 공공기관의 개혁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이거는 민영화 음모다. 공공성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사실은 본인들의 그 기득권 구조를 그 방어하는데 이런 공공성 개념이 악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지 기반 어떤 복지를 실제로 필요한 복지로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존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표몰이용으로 나눠주는 식의 복지 구조를 그 유지하면서 정작 복지의 그 기반인 재정은 파탄나는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를 가로막는 때도 쓰는 것이 공공성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공성이 남발, 변질, 왜곡되고 있다라는 좀 현상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박성원 논설위원께서 대기업의 공공성이 규제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일화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빌 게이츠가 그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 그 당시에 그 PC가 그 당시 상당히 비쌌어요. 200만 대를 그냥 무료로 각 학교에다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엄청난 자선 사업을 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이익에, 나의 인터스트, 나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PC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 나의 고객이 된다. 그 미래 나의 회사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익에 기반하는 것이고, 수기민주주의 모형 일종의 이제 문화운동이겠죠. 문화운동이고 제도운동이 다르는데, 수기민주주의를 하는데 사람을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2150시간입니다. 네덜란드가 1380시간, OECD 평균이 1550시간일 때 우리는 평균 1년에 600시간 내지 8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커뮤팅 출퇴근하면서 드는 시간이 그쪽보다 한두 시간을 더 씁니다. 결국 집에 가서 자기 바쁜데 언제 우리가 가서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고 언제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옆에 사람을 좀 돕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이것은 공적 가치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고쳐가는 작업을 아주 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지식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그 점만 분명히 해주면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건 있다고 봅니다. 공의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양심의 가책은 다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불관계의 단면을 보여준 땅콩 회항.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지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아니면 자기 기업이나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좀 낮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사회 같은 경우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본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들고. 공인의식의 결핍이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되살릴 방법은 과연 있을지
생각해보자. 인간의 모든 사적인 삶이나 행위에는 그 적극성이나 보편성 정도의 차이를 떠나 언제나 공적인 요소가 수반하므로 공덕 확립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 당위의 문제나 공직이나 정치와도 잘 국화에 논의하면 특정한 도덕 관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실생활에 유리된 추상적인 허구적인 담론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의 논의에서는 국민 모두의 삶과 연관의 진정한 실천성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대상인 장인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삶의 활동의 핵심이자 개인적 정체성 요소의 형성의 요체이며 모든 직업 및 예술 활동에서 발현되는 삶의 이상 또는 가치이자 정신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바로 장인 정신의 활성화를 통해 일반인의 삶 속에 뿌리를 박을 수 있고 그것의 직업윤리의 공공화로 이어지고 직업윤리의 승화 발전이 바로 국가생활 전체에서의 공익의식 및 공덕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정신이나 직업윤리의 바탕을 두지 않은 채 외면적으로 내세우는 공익의식은 이 범석한 권력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공덕의 함양은 바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공적인 성숙성, 교양, 그런 갖춘 집단이 형성될 때 가능하던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18세기 때부터 이 교양 시민 집단의 존재입니다. 아까 제 1세선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이 공덕의 함양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질 수는 아닙니다. 그건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 교육 수준, 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것은 대학이고 대학 교수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도할 책임이 지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공후사 멸사봉을 잡고 뭔가 그 권위주의 정부 또 국가주의의 어떤 프로파간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공직자는 멸사볼공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멸사봉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잘못된 정치 권력이 허위의 권력력을 위해서 멸사봉을 요구할 때 그것은 잘못된 정치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인의식이 확립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먹는데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풍조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뭔가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가장 단기적인 처방은 바로 엄중한 국법 질서의 확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지켰다고 손해봤다 이런 것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엄격한 법치 확립이 요구됩니다. 국가 전체를 뭔가 어떤 그 교양이 있고 이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뭔가 판단할 줄 알고 그것이 어떤 공통적인 그런 그 교양의 발현 속에서 또 그 같은 소통 속에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 모든 국민이 이끌어가는 시민 집단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이 교양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고급차를 몬다는 것이 어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바로 이 얼마만큼 품위 있는 행동을 할 줄 알고 교양을 갖추는 자가 진정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 그것을 바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한국의 교양 시민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양 시민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윤리를 코드화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치학을 하시는 우리 신중석 교수부터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양 교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 대부분 다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조금 보충적인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논평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 공공성의 주체로서의 정부가 우선 개혁돼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개혁의 길이 뭐냐 하면은 정부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지 말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도 1차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마치 이 사회를 완벽하게 꾸미려고 모든 것에 관여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규제 같은 걸 좀 더 줄이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 간피아라든지 슈퍼카페 행포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정부가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이 규제라든지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성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는가? 공공성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는 한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역시 정부가 문제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될 텐데 아까 이제 정부가 오히려 적어져야 공공성이 실현된다는 다른 가설도 있지만 저는 정부가 작아지면 작은 정부에서는 공공성 실현이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부가 책임성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을 실현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관료 집단의 자기이익과 어떤 편파적인 집단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활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 규모는 커져야 공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표 1에 보시면 OECD 국가의 공공성 지표가 나타나 있는데 왼쪽에 정부 규모를 보시면 제일 위에 네덜란드가 1위입니다.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제일 위에는 바로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국가, 노르딕 모형이라는 사회발전 모델의 그 모형의 국가들이 정부 규모가 높고 공공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라인형, 독일 중심의 라인강 중심의 말이죠. 라인형 모델이 그 다음 오고 그 밑에가 이제 영미형,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을 가지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공공성이 제일 낮습니다. 한국은 어디 와 있느냐? 바로 그 밑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규모 면에서 공공성이 낮은 그룹에 속한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전 지출과 보조금 규모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독일 이렇게 대체로 이제 라인형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딕형, 그 다음에 영미형, 그런데 한국은 꼴찌가 되었습니다. 그 보신 것처럼 멕시코, 칠레보다도 공공성이 낮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분이 지금 작은 정부를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진보 보수의 맞대결을 불러왔던 무상급식 논쟁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그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는 수혜 의식을 벗어나서 권리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갑의 지위에서 베푸는 듯한 선심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상급식 논쟁을 볼 때 아니 왜 부자들은 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안 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반감을 가져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분배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뀐 거죠. 사실 소위 베푸는 자들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자기의 공명심 안에서 뭔가 시혜를 하는 것을 베품을 당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수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음식을 우리는 먹질 않겠다. 우리의 감수성까지 배려하면서 떳떳하게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패러다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시혜에서 인권으로 권리로 의식이 바뀌었다면 이 노블리스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대 안에 노블리스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블리즈가 사실은 하나의 도덕적 의무에 불과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적선이고 시혜였는데 저는 이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즈는 규범적 의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아직 학생이지만 사실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한 적이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자기는 막 챙길 거 챙기고 하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아는 사람이 뭐 권력기관에 있나 뭐 아는 사람이 언론사에 있나 그거부터 찾고 그런 이유가 더 뭐겠습니까? 공정치 못한 사회니까 그런 걸 찾고 그러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적 불공정이 가져오는 르상티망을 풀어낼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제 척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저는 이제 시민정신의 적들이라고 한 표현을 썼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불공정하던 어떤 사회적 행태죠. 발제자들과 논평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우리 한국 시민들 차원에서의 르상띠망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자 니체의 용어인데요. 승자와 강자에 대해서 약자와 패자가 갖는 어떤 질투심, 시기심, 원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르상띠망,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집합 감정이죠. 이게 저는 충만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 이른바 지도층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커녕 자신들의 최소한의 보통 시민들이라면 대강 지키고 사는 그런 사회 도덕 또는 법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그런 사회 구조나 관행에 대한 시민들 차원의 자구책일 수도 있고요. 대응의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선 대단히 깊숙한 사회적 병리라고밖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 확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르상띠망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업적을 우리 마음 깊이 흔쾌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충만해 있고요. 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는데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법 질서에 누구로부터 외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재벌 소유주들에 대한 어떤 특별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저는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글의 결론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또는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공화사회를 지향하는 것도 인간 본성의 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우리 스스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날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모든 창대한 것들의 출발점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공적인 일에서 사회에 먼저 책임을 돌리거나 남 탓만을 하는 것은 저는 시민정신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정신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공공성의 의젓한 주체라는 명징한 인식을 일상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천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목백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해 국가 운영의 공공성부터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훈계를 하기 전에 국가 운영의 공공성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다만 이 국가 운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각 아니면 복지 인프라의 구축, 아까 말씀하신 강한 효율적이지만 큰 정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작은 국가로 가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 회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국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는 점에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특히 민주화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거하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파당적인 또 집단적인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익 대표의 기능을 하는 이런 시민사회를 이제는 접고 내지는 어떤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이 정치 사회 운동을 하려는 어떤 운동 집단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벗고 이제는 조금 더 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에 좀 성찰적인 어떤 훈육적인 이런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들을 새겨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역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교양의 수준이 소위 시민교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직도 너무 일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교양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국가정책 차원에서부터 우리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할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들 다 10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아까 사회적 시간과 경제적 시간 또 서구에서는 200년 걸린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이 가치와 이해관계가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굉장히 단일민족적이고 어떨 땐 국가주의적이고 어떨 땐 너무 지나치게 공동체주의적인 이런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심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식의 첨예한 가치와 이해의 다원주의, 이익의 다원주의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적 미덕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이런 장치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의 핵심이 소명윤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명윤리라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사익을 어떻게 성숙하게 적절하게 통제할 줄 아느냐. 두 번째는 그런 식의 자기의 어떤 성숙한 모습을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줄 아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에 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시민 정신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미약하나마 저는 좀 지극히 현실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유럽의 근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아주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을 지켜주는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유럽의 근대 문명의 강점인데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유럽 근대의 강점들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해결책으로 국가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권력을 분산시켜서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소위 갑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중석 선생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영주 선생님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김영기 선생님은 크고 유능한 국가가 좋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작고 유능한 국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은 우리의 헌정 질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서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에 공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수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 논리로서의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공정함과 공평함을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죠.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개념이고 공평함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회민주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정과 공평을 혼동을 하고 오히려 공평이 더 우세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치관의 혼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타고난 공평한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타고난 재능과 이 자질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출발점만은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선이
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이 출발점을 갖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저는 공교육의 대대적인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복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그 중등교육이 정말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시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의 그 교육을 받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희생되고 있고 대학 교육 또한 취업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바꿔야 될 뿐만 아니고 일단 고급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가르쳐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교과서도 바꾸고 수업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교과서 집필에 최고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하고 이 복합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들의 자질을 대단히 높여야 합니다. 임용고시라고 하는 지극히 그 1차원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인재를 선정할 수 있는 교사 임용 제도를 개방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한 주인민이라고 하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의 시민 정신은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 동아일보하고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님 팀이 이렇게 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 이제 상암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3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어떤 국가 연구개발비를 빼먹은 공직자들이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뉴스를 보여줬고요. B 그룹에는 우리가 휴대전화 판매원이었는데 나중에 오디션 프로로 유명해진 폴포츠 성악가가 된 폴포츠의 어떤 휴먼 다큐멘터리를 이제 이렇게 쭉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B 그룹한테는 보여줬는데, 자, 두 그룹을 나중에 이제 시청한 두 그룹을 상대로 해서, 자, 여러분에게 여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부정시험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정시험의 기회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아까 A 그룹,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빼먹어도 한 사람도 처벌 안 받았다는 뉴스를 본 그룹에서는 30명 중에 절반 가까운 13명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B 그룹, 아까 폴포츠의 스토리를 시청한 그룹에서는 단 2명만이 나도 감시받지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단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시민윤리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결국은 우리가 가장 국가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갖출 수 있는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가장 궁극적인 길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기조발제를 해주신 황경식 교수님께서 그냥 가르치는 어떤 학보다는 하나의 체득화된 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으로 다시 한번 어떤 의견이 좀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공공성에 관한 세미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확인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시민들의 이른바 마음의 습관을 좀 고치면 된다. 실제로 그 안에 혹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권리의식이 좀 너무 무리하게 많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사익에 치중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공익에 대한 긴장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반성들이죠. 이런 반성들이 체계적으로 지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귀중한 시민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기초강연을 해주신 우리 황경식 교수께서 지적하신 공공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른바 퍼블릭 필로소피가 한국에 있느냐.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퍼블릭 필로소피는 시민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 공공 철학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에서 개최하는 이 공공성 담론 심포지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2015년을 여는 초장에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사협정을 찾아가는 과정 또는 한국적 컨트랙트라고 할까요? 한국적 시민 컨트랙트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대장정의 시작을 한 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신 참석자와 토론자, 발표자의 어떤 합의 같은 게 느껴지고 뭔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 같은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